자, 일단 만약에 내가 가중 요소가 좀 있다. 나는 감옥을 면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본인이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심각성을 꼭 아셔야 되고 무죄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카메라 촬영 사건 검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알려드렸었죠. 이번에는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 역시 사안마다 몹시 다르고 법정형 역시 벌금형하고 징역형이 동시에 이제 존재를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강제추행 사건을 일단 딱 배당을 받으면 일정한 기준을 두고 대합니다. 오늘 검찰에서 강제추행죄가 처리되는 기준, 그것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강제추행죄 법조형부터 알아볼까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준은 징역 10년 이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해서 중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역시 강제추행죄하고 법조형이 똑같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죄죠. 공중이 밀집한 장소적 특성이 고려된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정형을 잘 보시면은 이 처벌 수준의 상한선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되느냐, 이걸 예측하기가 좀 혼란스럽죠. 일단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하고 어떻게 구형을 하는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검사는 우선 강제추행 사건을 딱 받으면은 피해자 나이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피해자 나이에 따라서 적용법조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달리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 피해자 나이 이런 부분은 고소 단계에서 고소장을 변호사 작성을 한다거나 피해자 작성하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시작부터 달리해서 고소장을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일일이 신고되는 경우에 그냥 강제추행으로 들어갔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피해자 나이가 확인이 되면은 적용법조가 바뀌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반드시 검사만 이렇게 피해자 나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내지는 수사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고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 강제추행죄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뉩니다. 19세 미만인 경우하고 그보다 더 어린 13세 미만인 경우, 이 두 가지예요.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경우에 법정형은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상향이 되어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벌금인 경우에도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아까 여기 보면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아청법인데 이 정식 약칭입니다. 또 이제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19세보다 더 어려서 13세 미만인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역시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따로 있어요. 이걸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경우에는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거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뀌게 되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검사는 피해자의 나이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처벌을 이제 세게 하려고 하는 거죠. 19세 미만인 경우가 아니고 19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검사가 일단 피해자 나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사건을 뭐 다른 제명, 아청법인 이제 성폭법 이렇게 딱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어떻게 달리 처벌을 할지 정하겠죠. 그러니까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서 벌금으로 구약식 할지, 징역형으로 구원판 할지, 아니면 뭐 기소유예 처분으로 할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보고 분류를 할지 한번 살펴보죠. 검사는 4가지 요소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범죄 전력, 행위 태양, 죄질, 합의 여부, 요렇게 이제 보는데, 우선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범죄 전력은 동종 전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예전에 강제추행 한번 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일단 구공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동종 전력은 강제추행 죄만 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범죄의 범주 내에 있는 그런 범행 전력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벌금형 이상 선고 이력이 있었던 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기소유예 전력도 고려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추행 한번 해갖고 한번 봐줬더니 요 놈이 또 했어? 이러는 거죠. 이제 동종 전력뿐만 아니고 이 성범죄가 아니라 이종 전력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강제추행이 발생한 그 범행 시점이 이 누범 기간 중이라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소송 법상으로 이 죄수로운 부분에서 이게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검사가 이걸 1차적으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종적인 전력도 이제 반드시 이제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태양인데, 이게 행위태양, 이게 말이 좀 어렵죠. 형법 교과서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이제 언급이 되는 건데,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쉽게 말해서 범행 과정에서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만졌냐 이거예요. 또 어떻게 폭행 협박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사실 이 경중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유형량 행사의 정도가 이제 또 중요시 되겠죠. 폭행 협박을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도 중요하겠고, 추행행위 자체의 수준도 고려가 되겠죠. 이제 굳이 뭐 예를 들자면은 피해자 엉덩이를 지나가면서 탁 치고 뭐 이렇게 추행에 이른 그런 사건하고, 피해자가 막 저항하고 반항하고 울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막 이게 억압을 해가지고 팔다리를 잡거나 이렇게 해서 뭐 옷을 강제로 벗기고 옷 안에 손을 막 넣어서, 속옷 안에 손을 넣어서 막 쓰다듬고 만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하고 경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행위태양 부분에서 고려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죄질인데, 보통 우리가 죄질이 좋지 않다,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뭐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농담으로라도 얘기를 하는 편이 있잖아요. 그때 말하는 죄질이 바로 이겁니다. 이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매우 다양한 요소가 고려가 되는데, 예전에 이 죄질이 나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따로 실제 사례를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영상 한번 참고하셔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검사가 보는 이 죄질의 요소 중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행위태양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고, 특히 계획적인 범행인지 이런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피해자 이 사람을 추행해야겠다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접근해갖고 이제 추행을 하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행 이후에 가해자의 대응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굳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안 했다고 잡아 떼거나 발뺌한다거나 피해자 신고를 못하게 겁박하거나 회유하거나 종용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에 대한 관계인데, 특히 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것이라거나 뭐 범행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다, 뭐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해왔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됐을 때 죄질이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죄질이 나쁘다, 더 나쁘다, 굉장히 나쁘다, 뭐 이런 정도겠죠. 이런 걸 달리 평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전력 행위태양 죄질 부분을 이제 모두 고려해서 검사는 중하다 싶으면 구공판으로 징역형으로 구형을 갈 거고요. 경하다 싶으면 약식 절차로 이제 벌금형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검사는 범죄 전력 행위태양 죄질 요걸 보고 만약에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그 다음에 또 우발적이고 이례적인 범행 이런 것들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대체로 벌금액은 500만 원 이상 구형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강제추행 사건으로 약식 기소가 되어가지고 약식명을 딱 받아보면은 보통 거의 대부분 벌금 500만 원이에요. 이유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그런 사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기소유예는 도대체 언제 하냐 이거죠. 검사는 앞에 설명한 범죄전력 행위태양 죄질 합의 여부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데, 이 벌금형으로 처리할 사건들, 그러니까 초범이고 우발적 이례적인 범행이고 경미한 이런 사건들 중에서 만약 피해자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이거는 강제추행죄도 그렇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합의만 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반성하고 자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부인하면은 반성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가 없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잘 좀 유념을 하셔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이런 요소들을 보고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마음대로 기소유예를 하는 건지 또 궁금한데 할 텐데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최근 종결된 아주 따끈따끈한 실제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일단 띄워드릴게요. 보시죠. 최근 종결됐어요. 이게 날짜를 보면 2023년 10월 6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촬영일 지금 기준으로 며칠 안 됐거든요. 검사님이 친절하게 이제 불기소 이유를 이제 써주셨네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다 써줍니다. 좀 길게 써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는 다 그냥 일반적으로 써줍니다. 내용 보면은 피해자가 초범, 반성, 합의, 경미 이런 단어가 보이죠.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이유로 기소를 유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경우는 이제 그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단순 기소유예였어요. 조건부 기소유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기소유예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피해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란 얘기인데?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두 명이었습니다. 이 두 명인데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총범이라는 사정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리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인정할지 부인할지, 또 합의는 어떻게 해서 잘 해야 하는 건지, 언제 해야 되는지, 행위태양이나 유용력 행사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하고 주장을 해야지 나중에 검사로부터 경미하다고 판단받을 수가 있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실무상 기소를 이제 이끌어내는데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검사가 이제 나이로 적용법조 싹 바꿔가지고 아청법 가고 성폭법 보내고 그다음에 죄질 고려해가지고 경화한 경우에는 약식 처리 넘겨버리고 합의 만약에 됐다 반성도 많이 하네 그럼 기소유예 처분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중하다 싶은 경우 아까 구공판 한다 그랬잖아요. 약식 기소 안 가고 정식 기소 해가지고 징역형 고용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구공판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구속을 시키지 말지 또 추가적으로 또 검토를 해봅니다. 구속영장 청구할지 말지를 정한다는 뜻인데 이 그 범죄 전력 행위태양 죄질 합의 여부 이 네 가지 요소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 여부 검토할 때요. 범행의 계획성 그리고 가학적 행위를 했는지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피해자에 대한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구속 여부를 검토하는 요소는 아까 설명한 강제추행죄하고 중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죄 모두 동일하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당사자가 쉽게 사건 초기에 이걸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을 하고 싶고 이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사하고 상담을 미리 해보고 이제 알고 이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자, 구속 기준까지 한번 보셨고, 자, 이렇게 구공판 처리를 하면 검사가 또 얼마나 구형하는지가 또 궁금하시죠. 이 법정형 보셨지만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이렇게 상한선만 되어 있으니까 그중 얼마로 구형을 할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때 검찰은 워낙 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쓰고 있는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기준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검찰 역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구형에도 방영을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뉘죠. 기본 영역, 가중 영역, 감경 영역 이렇게요. 기본적으로는 검사가 구공판하면 보통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에서 구형량을 정합니다. 실제 판결도 그렇게 나요. 여기서 가중 요소가 좀 있다면은 1년 6월에서 3년 사이로 좀 올라가고요. 감경 요소가 있다면 1년 이하에서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은 뭘 보고 이렇게 가중 감경하느냐 이제 좀 알아봐야겠죠. 검사의 구형량이 높아지는 가중 요소 역시 이제 법원에서 정하는 양형 기준에 나와 있는 이제 것들입니다. 요걸 좀 9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검사가 중요하시 생각하는 4가지 요소들 그것보다는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죠. 이건 실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쭉 보시면은 되죠. 가학적 변제자, 다수 피해자 이거 특별한 거는 이제 동종 전력 뿐만 아니고 폭행의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폭력에 관련된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석방 후 10년 미만만 이제 가중 요소를 보고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색적이죠. 나머지는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이런 가중 요소들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에서 구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사이에서 구형한다는 거예요. 최소 1년 6월이라는 거죠. 이러한 가중 요소가 있다면은 이건 애시당초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하고요. 처음부터 잘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감경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또 반대로 살펴봐야겠죠. 쓱 보면은 대체로 설명을 다 드린 거라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세 번째 보시면 심신미약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술 먹고 뭐 추행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심신미약 인정받으려면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정신감정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서 한 달 막 입원해가지고 관찰하고 추적 관찰하고 의사 진단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심신미약 판정서 들고 가가지고 감경을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성범죄에 반드시 감경을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감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부분이 네 번째 자수인데 제가 이제 그 상담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들한테 간혹 자수를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를 결심하는 게 사실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반대로 저한테 누가 자수하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자수는 소위 특별한 감경 요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수가 결심하기 어려운 만큼 그만큼 향후에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감경 받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강조하는 것이 자백과 반성이죠. 진지한 반성 이거죠. 자백할지 말지 뭐 부인할지 이게 고민이 되면은 그냥 늘 자백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 문제고 초범인 점도 감경사유에 이제 마지막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기본보다 좀 감경해서 1년 이하에서 검사는 사건 처리를 하고 구형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밀집상조추행죄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검사가 이제 사건을 처음 볼 때 보는 네 가지 요소는 다 똑같아요. 범행전력, 뭐 행위태양, 죄질 그리고 합의 이런 거요. 근데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아까 500이었는데 조금 낮죠? 이거 예전에 더 낮지 않았어요, 사실은. 성폭법이 2020년도쯤에 개정이 됐는데 상향 개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높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중밀집상조추행죄 딱 걸리면은 경미한 사안이면 초범이면 150만 원, 그리고 재범이면 200만 원 이상으로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착착 처리를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또 이제 공중밀집상조추행죄의 경우도 기소의 처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강제추행죄하고 동일한데 경환사안에서 뭐 범행전력, 행위태양, 죄질 고려했을 때 경환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반성하고 있다. 이러면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또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공중밀집상조추행죄도 이제 중한 경우에는 구공판 될 수가 있겠죠. 경미한 것들은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처리를 해버리고 나머지는 중한 것들은 구공판을 하게 될 텐데 이때 검사는 보통 징역 1년 이상을 구형을 합니다. 요거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양형 기준은 안 봅니다. 강제추행죄하고는 다르게 양형 기준을 보지는 않고 있어요. 검사는. 요것도 상향된 건데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공중밀집상조추행 징역형으로 가면 보통 징역 8월 이상 구형하는 게 기본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1년 이상 구형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상향됐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예전 사례들 막 뒤져보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향된 걸 기준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몇 년 된 오래된 것들, 2020년 이전에 처벌났던 것들, 그런 것들 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구속 여부를 검토하는데 강제추행하고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변태적 행위를 했냐,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걸 두 가지를 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보면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패턴이 대체로 지하철, 버스, 클럽 이런 데서 사람이 막 굉장히 많은 데서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좀 변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수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안 걸리니까 반복해서 계속 하는 사람이 또 많죠. 그래서 반복성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실무상 보면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지하철 보안요원이 계속 추적 관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명확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 체증을 해가지고 한 번에 묶어서 수사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면은 이제 안 좋다는 거죠. 또 검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풀어주고 수사받고 재판받게 하면은 이 사람 또 나가면 또 풀어주면 또 하겠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당연히 구속을 시켜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제 경험상 보면 이 실무상 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못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가까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요 사건 가지고는 구속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분이 만약에 뭐 누범 기간이나 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거나 이러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구속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준이 좀 낮기는 해도 초범인 경우에도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분명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도 역시 징역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검사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 어떤 사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기는 했는데 잘 이제 와닿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이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뭘 하면 불리하고 어떤 상황이면 내가 좀 유리하구나, 처벌에 있어서 이런 정도는 어렴풋이 좀 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앞서 살펴본 이 가중 요소, 감경 요소들에 있어서 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의미한 부분이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가중 요소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이제 떠올려 보시면은 뭐 재범이고 뭐 행태양 안 좋고 죄질 나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실 내가 사건 이후에 좌지우지 할 수 없이 이미 저질러진, 이제 픽스된 고정적인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제 감경 요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은 내가 사건 발생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변화를 줄 수 있는 점이라는 것들이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이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감경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감경을 못 받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만약에 내가 가중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본인이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심각성을 꼭 아셔야 되고, 가능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은 게 또 좋겠죠. 그런데 가중 요소가 있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나는 감옥을 면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무죄를 받아보려고, 무죄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진술 거부하고 무턱대고 막 부인하고 막 증거 있는데도 뭐 반박도 안 하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무죄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감경 요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감경 요소가 없어지니까 이게 실패할 무죄 주장인데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허위 고소된 사건은 일단 변론으로 하자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고 조언을 구하는 게 좋겠죠. 결국은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해도 감경 요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처벌이 상향되는 것, 이런 거를 상쇄를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방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가중 요소가 만약에 없으면은 감경 요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최대한 처벌을 감경을 해서 최소한의 처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또 감경 요소들은 중요한 것이 제때 시적절하게 준비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뭐 부랴부랴 하려면 이미 늦어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일반적인 감경 요소들 이외에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상황에서 좀 어필을 해볼 만한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당사자분들이 잘 모르고 그냥 주장을 안 하거나 진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저 사건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해보고 막 이야기를 좀 해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툭툭 나와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무슨 진술서 같은 걸 이렇게 받기는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별로 생각 없이 적으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막 알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빨리 자료 좀 달라 그래가지고 제출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일반적인 감경 요소 이외에도 나만의 어떤 감경 요소가 있다면은 어떤 게 도움이 될지 또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도움될 만한 것들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의 처벌 감경사에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요것이 제 마지막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